어디까지 보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은 저희가 공보과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검찰 공수처 관련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SBS의 임찬종 법조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임찬종 기자, 네. 조금 전에 뉴스 속보가 2시 좀 넘어서 들어왔는데 말이죠. 네.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가 네. 윤호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네. 경찰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후보, 네. 윤대진 검사장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는 네. 뉴스 속보가 들어왔어요. 예, 저도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검이 보도자료를 배포해가지고요. 조금 전에 사실 접했는데 일단 핵심은 그게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무혐의 처분은 조금 더 늦게 됐는데 2012년 13년에 문제가 됐던 그 윤대진 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 대해서 경찰 수사 단계에선 경찰 수사팀은 뇌물수수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것이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당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당시 현직 세무서장이었던 윤우진 씨가 해외 도피를 했었거든요. 예. 해외를 도피를 했다가 귀국까지 한 피의자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건 굉장히 이례적이고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검찰 고위 간부의 검찰 핵심 간부의 가족이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많이 불거졌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그런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서 나서서 청문회를 할 때 다시 불거졌고 그러면서 이제 고발장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재수사가 됐는데 그 결과 당시 검찰 수사 결과를 뒤집고 이번에는 뇌물수수가 인정된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검찰이 과거 처분 결과를 뒤집고 기소를 했고요. 예. 여기다가 또 이제 같이 고발이 된 것이 당시 윤석열 검사였던 부장검사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윤대진 검사장이 수사 과정에 이제 외압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거나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했다라고 오늘 조금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 검찰이 수사를 해봤는데 혐의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또 보니까 시효도 지났다. 이게 판단의 근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혐의 사실에 대한 당시의 수사가 적정했는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적정하지 않았다면 그 적정하지 않은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개입을 하거나 관여를 해가지고 한 부분이 있는지가 두 번째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두 번째 요소 두 가지가 다 엔드라고 하죠. 두 가지가 다 성립이 돼야 기소가 가능한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은 시효도 지났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을 해가지고 수사를 무마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고 봐가지고 이 부분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해봤더니 시효도 지났고 사실관계를 입증할 증거들도 없어서 불기소 처분한다, 기소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다른 관계자들은 다 기소를 했는데 김건희 씨 사안은 계속 수사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 관련해서도 도대체 이게 기소도 아직 안 됐죠. 기소 불기소 여부는 처분이 지금 나오질 않은 거죠. 이게 시간이 엄청 지났는데 왜 그 두 사안은 결론을 안 내고 이 사안은 또 결론을 냈을까요? 일단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달리 본다기보다 일단은 압도적으로 훨씬 더 오래 수사를 한 것이 이제 또 한동훈 실질적인 수사 기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동훈 검사장 사건인데 한동훈 검사장 사건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오늘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하고 기자간담회가 있어서 거기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이 쌓아놨던 처분 안 하고 쌓았던 사건에 잇따라서 지금 다 보도자료를 내고 있거든요. 처분을 하고서. 그런데 가장 언론의 관심도 많이 받았던 사건이고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장기 미제 사건에 해당하는 그 한동훈 검사장 사건은 왜 처분을 안 하냐. 이건 좀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에서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누군가 질문을 했더니 기자가 여기에 대해서 박범계 장관이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실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긴 좀 그렇지만
계속해야 된다고 자기는 생각한다.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결국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박범계 장관이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 건 아닌데 그 얘기는 사실 더 해석해보면 어떤 거냐면은 지금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지금 그 암호 해제를 못해서 그걸 포렌식을 못한 거를 계속해서 여권 일각이라던가 이 수사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게 될 때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미 근데 한동훈 검사장하고 이제 공모를 한동훈 검사장의 일종의 관련돼서 관련 사건이 이동재 전 기자 같은 경우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오고 2심도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이런데 사실상 그 이동재 기자하고 공모했다라는 혐의를 적용하기 위한 수사를 하면서 1심 무죄 나오고 2심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휴대전화가 열릴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데 이거를 계속 들고 있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예, 김성호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사실 이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없지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공범 관계에 있는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이미 무죄 판단이 나온 상황에서 물론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항소를 하고 또 이게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있겠지만 적어도 이제 지금까지 포렌식이 끝날 때까지 결정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조금은 어찌 보면 과잉된 대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계속 끌고 가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다른 사안들을 종합하고 봤을 때 이런 식의 비슷한 유형의 사건들에서 어떻게 처리되는 걸로 봤을 때는 이 사건만 유독 그렇게 볼 필요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소명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항상 이제 기소가 되면은 처분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진짜 권력이 작동하는 것은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소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습니다. 그런 권력 작용에 대해 가지고도 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수사기관이나 또 정부 담당자들로서는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겠죠. 근데 그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아무리 추측을 해봐도 사실은 별로 없는 사안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만 네.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이 사건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잊고 계신데 작년 초에 올해 초 죄송합니다. 올해 초에 거의 1년 전에 요 전 수사팀 인사가 나기 전에 전 수사팀 부장검사가 이 사건은 수사를 할 만큼 했기 때문에 한동훈 검사 사건은 이제 무혐의 불기소를 처분하겠다고 여러 차례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한테 보고를 했는데 이성윤 검사장이 결재를 안 해서 지금 끌고 있는 사건인데 그 사건을 그로부터 거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안 하고 있다는 거는 오히려 1년 전에 부장검사가 이거는 이제 그만하겠다 불기소가 맞다라고 했던 사안을 1년 뒤까지 끌고 있는 거는 이게 과연 정말 수사의 더 필요성 때문에 끄는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일정이나 고려 때문에 끄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의 눈초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 사건에 대해서 기자들이 직접 질문을 했고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답변했는지도 여러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한동훈 검사장 관련해서 그 처분이 미뤄진 이유가 그 아이폰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줘서 포렌식이 아직 안 됐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지금 미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동훈 검사 관련된 포렌식이라든지 처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국회에서 나가는 수준 이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포렌식은 진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으로 정도만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도구를 장비를 사용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를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유는 지금 총장의 지휘 배제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때 아마 측근이라고 한동훈 검사장 사건 또 부인이라고 김건희 씨 사건 수사 지휘선상에서 배제시켰다. 그게 지금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모양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비판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럼 이제 검찰총장이 바뀌었고 수사 지휘에서 배제될 사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정상적인 경우라면 후임 검찰총장인 김호수 총장이 자신의 권한을 직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거는 회복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든가 아니면은 법리 해석상 이건 난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지휘를 하든가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거든요 지금. 지금 취임한 지 꽤 오래 지나지 않습니까? 박범계 법무장관이 하는 겁니까? 원래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도 지휘할 수 없고 지금 검찰총장도 지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장이 이걸 하는데 왜 검찰총장의 처신이나 이런 게 비판을 받냐면 맡으면 부담스러운 사건이니까 어차피 배제돼 있는 경우에 굳이 내가 이거를 내 권한을 찾아올 이유는 없지 않냐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라는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분석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마땅한 답을 못 합니다. 그러면 그런 계산으로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과연 검찰총장이라는 고위공직자의 올바른 처신인지는 검찰총장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임찬용 기자가 김호수 검찰총장 아주 강하게 비판해 주셨네요. 그리고 김건희 씨 사건 관련해서 박범계 법무장관이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이거는 뭐 큰 돈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해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변호사님도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결과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냐. 수사 결과가 특히나 아직 나오기 전에 이래야 한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많이 있었고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그 결과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를 국민들한테 잘 설명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사안이고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을 수 있는 배경들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또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은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이드라인이다 아니다.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이드라인으로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한 발언이다. 왜냐하면 합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합당한 결론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박범계 장관이 저런 식의 오해가 있는 처신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이전에 사실 이거 수사와 관련된 건 아니지만 얼마 전에 이제 그 민정수석의 아들이 이제 입사 지원서에 네네. 아버지 얘기를 쓴 것 때문에 논란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누가 아무도 법무부 장관에게 묻질 않았는데 박범계 장관이 먼저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투명할 거라고 자기는 믿는다, 신뢰한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근데 물론 그 뒤에 그 민정수석이 곧바로 사과를 하고 별다른 변명 없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면서 사임을 했기 때문에 사태가 잠잠해지긴 했지만 이 사건이 나중에 수사로 번질 수도 있고 또 수사 여부를 떠나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건 영어로 치면은 정의부,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의 장 아닙니까? 저스티스, 예, 그런데 그런 장이 본인하고 친분 관계가 있다 또는 본인이 소속된 정부의 고위공직자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론이 제기하니까 수사라든가 조사라든가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이 되기 전에 그런 말을 먼저 했다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도 이런 것이 법무부 장관 처신으로서 적절한가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서 검찰 수사팀은 다른 관계자들은 기소를 하면서 재판에 넘기면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박범계 장관은 김건희 씨는 돈의 주인으로서 상당한 금액이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참여가 돼 있다. 검찰이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가이드라인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는데 오늘 관련한 질문이 있었거든요. 박범계 장관 어떻게 답변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전임 장관에 의해서 총장의 수사 지휘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수사 정보를 보고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 가이드라인 아닙니다. 다만 그날 일요일과 월요일에 걸쳐서 아무 말도 없었다가 특정 언론에 또 뭐가 보도가 되고 마치 저는 수사가 계속 중이다, 계속 수사 중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결론이 난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고 그것을 정치권에서 또 그걸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는 뭐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있고 여기 주범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범들은 다 일단 기소가 됐고 재판에 넘겨졌고 김건희 씨가 이제 공범이 되는 건가요? 만약에 의혹을 받고 혐의점이 있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재판에 넘기는데 김건희 씨는 재판에 아직 못 넘겼다. 계속 수사한다. 이게 통상적으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분리해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통상적으로는 이제 같이 수사를 해서 연관성을 확인을 하고요. 근데 그 연관성이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거나 관계가 없다면은 배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김건희 씨라는 이름을 빼고 만약에 누군가가 이걸 했을 때도 이 수사 과정과 결과가 정당할 것인가를 보는 것이 사실은 또 적합할 것입니다. 그런 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의혹 규명을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도이치모터스 회장 권오수 씨와 그다음에 이 주가 조작의 선수인 A 씨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 다와 김건희 씨가 전후에 여러 가지 거래들을 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둘이 같이 합동해서 한 주가 조작에도 개입되지 않았냐는 의혹이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의혹을 해소해서 어떤 것이 혐의가 있는지 혹은 그런 내용들을 돈을 빌려주거나 하긴 했지만 A 씨와의 거래와 이후에 이 권오수 회장이나 도이치모터스와 김건희 씨와의 거래는 무관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나는지 안 드러나는지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것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이 발언에 관련해서 논란이 되는 것들은 결론이야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두 가지 점에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부적절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관점에 대해서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되기 전에 보도가 먼저 됐죠. 네. 무혐의 처분이 될 것이다. 이거 자체도 굉장히 좀 그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왜냐하면은 이 수사 과정과 내용과 결과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결론이 있더라도 굉장히 정치로 민감한 사안인데 그 수사팀이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봐주기냐는 논란부터 벌어지게 된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아까 그 장관께서 하신 말씀이 또 어찌 보면은 그냥 합당한 결과가 나와야지 않나 정도는 모르겠는데 김건희 씨가 혐의가 있을 만할 수 있는 이야기를 앞에 하고 그런데 거기에 따른 합당한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니까 마치 합당한 결과는 기소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지금 수사라는 건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이제 모든 수사들이 거의 다 정치적 영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아쉽기는 한데 과정과 결과도 중요한데요. 그 결과를 다루는 주무, 관청, 담당자들의 태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국민적인 신뢰, 수사를 통해 가지고 결론이 나오면 그 결론에 따라서 국민들이 의혹과 분쟁을 멈추고 확인을 하고 가라앉아야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죠. 왜 그런 게 자꾸 벌어지냐 한다면은 그 내용과 다루는 사람들의 워딩이나 발언식들이 오히려 그 과정과 결과들이 정치적인 의도로 만들어지거나 혹은 유고된 게 아니냐는 의혹과 문제제기가 계속 있기 때문입니다. 뭐 대선과 연관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올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사 결과가 일부 이제 이 부분에서 이렇게 결론이 날 것이다라고 이미 그 공개되기 전에 이렇게 된 것도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것과 관련돼서 또 이제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마치 정치인처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런 결론이 나야 한다는 식으로 오해될 수 있는 발언한 것도 이 수사의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굉장히 국민적인 갈등을 또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임찬종 기자 나왔으니까 최근에 논란이 된 게 공수처가 기자 가족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조회했다. 이게 상당한 이게 취재원 색출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혹시 임찬종 기자도 통신 기록 조회. 그러니까 이게 조금 혼동의 여지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언론에서도 지금 섞어 쓰고 있는데 이게 그 어떤 특정 수사 대상자의 통화 내역을 파악한 다음에 그 통화 내역에 나오는 통화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 통신사 가입자 개인 정보를 조회하는 행위가 있고요. 이걸 법률적으로는 통신 자료 조회라고 해요. 이거는 통상적으로 많이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광범위하게 돼서 오해를 살 수 있는데 그거는 그렇다 치는데 더 문제가 되는 게 그 통화 내역 자체를 조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통화 내역 자체는 이거는 일종의 영장,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이 사람 신분이 피의자일 수도 있고 참고인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수사의 핵심 당사자로 취급하고 여기 관련 취재를 수사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통신 자료는 뭐고 통화 내용은 뭡니까? 그러니까 통신 자료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해서 이게 통화 내역은 이제 약간 저하고 주영진 앵커의 통화 내역이라고 하면 그렇죠. 여기 다 나오죠. 제가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제가 몇 번에다가 몇 분 동안 통화를 했다. 그리고 기지국은 어디 있는 기지국을 이용했다. 이게 통화 내역이고요. 근데 이 통화 내역에는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그 통화 내역에 등장하는 통화 전화번호의 사용자가 누군지 파악하기 위해서 통화 상대방이 누군지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게 통신자료 조회입니다. 근데 지금 언론의 말은 광범위하게 했다라는 거는 이제 그 한마디로 가입자 개인 정보를 요청해서 그 번호의 사용자를 파악했다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지금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예전에 이성윤 황제조사 의혹 CCTV를 보도했던 TV조선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가입자 정보 조회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조회하는 통신 내역 조회를 했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취재원 색출을 하려고 했던 위법한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게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도 돼 있고 이게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짧게 이건 잘못된 행위인가요? 어떤가요? 네, 수사에 필요한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런 행동들을 했다면 당연히 직권남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직권남용이라는 건 직권은 있지만 권리는 있지만 그것을 남용해가지고 어떤 다른 목적으로 행사했을 때 처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왜 이렇게 했고 무엇 때문에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주치는 눈빛으로 만들어가요 나지막히 함께 불러요 사랑의 노래를 예, 오늘 이 뉴스 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50년 전에 가난한 대학생이 포장마차를 운영하시는 한 어머님의 배려 속에 홍합탕을 한 그릇 내일 돈 갖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공짜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대학생이 그 다음 날이라고 돈이 생길 리가 없겠지요. 그 가난한 대학생은 군대를 갔다 와서 미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5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최근에 이분이 친구분을 통해서
서울 서대문 경찰서에 편지와 2,000달러를 보냈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 어머님께 빚졌던 홍합탕 한 그릇 가격이 자신을 그동안 올감해 왔는데 이제라도 적은 액수지만 2,000달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돈으로 200만 원이 조금 넘을 돈일 텐데요. 지금이라도 이 돈을 보낼 테니 정말 어려운 분들에게 한 끼 식사라도 꼭 대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50년의 세월을 건너서 홍합탕 한 그릇이 2,000달러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돈보다도 그 마음이 아직은 세상은 살만하구나, 아름다운 세상이구나라는 것을 많은 분들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김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주치는 눈빛으로 만들어가